한국 고추장 소스가 미국 식품업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 편의점엔 디즈니랜드처럼 2시간 줄이 생겼고 전통 핫도그 가게들은 줄줄이 폐업 위기에 몰렸죠. 급기야 FDA까지 나섰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미국을 뒤흔든 K 매운맛 혁명.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게 고추장 소스라고요? 이거 FDA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맛있어서요. 저는 이 말을 LA 한인타운 외곽의 작은 마트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백인 대학생 3명이 고추장 소스를 맛보고 얼굴이 빨개진 채 웃으며 소리치는 모습이었죠. 처음엔 그저 지나가는 해프닝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불과 3개월 만에 미국 전역이 매운맛의 열풍에 휩싸였어요. 뉴욕타임스 식품 칼럼니스트 제시카 윌슨은 한국의 매운맛은 중독성이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냥 매운 게 아니라 달콤함, 짭짤함, 감칠맛이 어우러진 복합적인 맛이라 사람들이 계속 찾게 된다는 거죠. 미국 전역의 마트에서 불닭볶음면이 품절 사태를 빚었습니다. 고추장은 이제 핫소스 코너의 주인공이 됐어요. 떡볶이는 가장 인기 있는 길거리 음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시적인 유행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더욱 확산되고 있었어요. 저는 샌프란시스코의 한 푸드 페스티벌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불닭볶음면 도전 대회였죠. 참가자들은 5분 안에 2개의 불닭볶음면을 먹어야 했어요. 우승 상금은 단돈 $50. 하지만 줄은 200m 넘게 늘어섰습니다. 참가자 중 한 명인 브라이언은 매운맛의 쾌감은 마라톤의 러너스 하이와 비슷해요. 고통스럽지만 중독성 있죠 라고 말했어요. SNS에서는 샵 스파이시 K푸드 챌린지가 대세였습니다. 인플루언서들이 앞다투어 한국 매운 음식을 먹고 반응을 올렸죠. 이런 영상들은 평균 조회수 500만을 기록했어요. 매운맛을 먹고 눈물 흘리는 모습이 유머로 소비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열풍은 단순한 도전 정신만으로 설명할 수 없었어요. 뭔가 더 깊은 문화적 현상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버드 식문화 연구소의 앤드류 김 교수는 매운맛은 현대인의 무감각해진 미각을 깨우는 역할을 한다고 분석했어요. 디지털 시대에 강렬한 자극을 찾는 현대인들에게 매운맛은 일종의 해방구였던 겁니다. LA의 한 마트 주인 박영호 씨는 10년 전만 해도 고추장은 한인들만 찾았는데 지금은 매출의 70%가 미국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매장 한쪽에 매운맛 단계별 가이드까지 만들었죠. 손님들은 자신의 매운맛 레벨을 자랑스럽게 말하곤 했어요. 문화적 충돌도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미국인들은 매운맛에 익숙하지 않았어요. 텍사스 출신의 린다는 처음 불닭볶음면을 먹었을 때 배신감이 들었다며 웃었습니다. 텍사스 사람으로서 매운 음식은 자부심인데 한국 매운맛은 차원이 달랐죠. 하지만 이젠 중독됐어요. 이 열풍은 기존 미국 식품 시장에 충격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의 소비 패턴이 급격히 변했어요.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는 전통 미국 음식보다 자극적인 한국 음식에 열광했죠. 소셜 미디어에서 맛의 혁명이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됐습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맛의 변화를 넘어 문화적 지형도를 바꾸고 있었어요. 미국인들의 식탁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한국식 매운맛은 미국인의 위장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뉴욕의 유명 핫도그 체인 올드 클래식 CEO 마이클 존슨의 인터뷰가 CNN에서 방송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 매장 매출이 30% 급감했습니다. 젊은 층이 한국식 떡볶이와 라면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전통 패스트푸드 업계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미국 버거협회는 건강한 미국 식문화 지키기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그들은 한국 음식의 매운맛이 위장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했죠. 하지만 이 연구는 후에 표본이 너무 적고 방법론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패스트푸드 로비 단체는 FDA에 한국 라면과 고추장에 대한 특별검사를 요청했어요. 그들은 이 제품들이 미국 식품 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보수 매체들은 외국 음식이 미국인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보도를 내보냈죠. 텍사스주의 일부 학교에서는 한국 라면을 급식에서 제외하기도 했습니다. 학부모 단체가 아이들의 입맛을 망친다며 항의했기 때문이었어요. 한 학부모는 우리 아이가 집에서 고추장을 찾기 시작했다며 불만을 토로했죠. 이런 반발은 경제적 이유가 컸습니다. 미국 전통 패스트푸드 시장은 연간 2,730억 달러 규모였어요. 한국 음식의 인기는 이 거대한 시장을 위협하고 있었죠.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패스트푸드의 위기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저는 시카고의 ham버거 가게 주인 존 피터슨을 만났어요. 40년 가업인데 매출이
매출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길 건너에 한국식 분식점이 생긴 이후로요. 그의 눈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우리도 매운 소스를 도입해봤지만 사람들은 진짜 한국 맛을 원해요. 일부 패스트푸드 체인은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맥도날드는 코리안 스파이시 버거를 출시했고 버거킹은 불닭 와퍼를 내놓았죠. 하지만 이런 시도는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소비자들은 오히려 이를 비웃으며 SNS에 패러디 콘텐츠를 올렸습니다. 갈등은 문화적 영역으로 확대됐어요. 보수 언론인 제임스 워커는 미국의 식문화 정체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진보 언론인 사라리는 식문화 다양성은 미국의 강점이라며 반박했죠. 한국 음식점 앞에서는 가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어요. 미국 음식점을 살리자라는 팻말을 든 사람들이 한국 음식점 손님들을 비난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 더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죠. 미국 언론은 이 현상을 매운맛 전쟁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푸드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창은 이것은 단순한 음식 트렌드가 아니라 문화적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분석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이 갈등은 단순한 맛의 충돌을 넘어서고 있었죠. 저는 샌디에이고의 한 음식 축제에서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한쪽에는 전통 미국 핫도그 부스, 다른 쪽에는 한국 떡볶이 부스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서로 경쟁하듯 손님을 끌었지만 축제가 끝날 무렵에는 핫도그에 떡볶이 소스를 얹은 퓨전 핫도그가 탄생했죠. 사람들은 이 새로운 조합에 열광했습니다. 이 작은 사건은 앞으로 일어날 변화의 예고편이었을까요? 갈등은 심화되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미국 전통 음식업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예정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지금 줄 서는 데만 2시간이에요. 내일 다시 와보세요. 뉴욕 타임스퀘어 근처의 한 한식 편의점 직원이 긴 줄의 관광객들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믿기 힘든 광경이었죠. 편의점에 입장하기 위해 디즈니랜드처럼 줄을 서는 사람들. 그것도 대부분이 외국인 관광객이었어요. 한강 스토어라는 이름의 이 편의점은 한국의 CU GS25와 같은 편의점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라면, 떡볶이, 김밥을 즉석에서 조리해 먹을 수 있는 공간이었죠. 개업 3개월 만에 인스타그램 핫플레이스가 됐고 뉴욕 관광 필수 코스로 자리 잡았어요. 제가 어렵게 입장에 성공했을 때 내부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20대 미국인들이 라면을 끓이며 환호성을 지르고 유럽에서 온 관광객들은 떡볶이를 먹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매장 한쪽에는 K푸드 챌린지 월이 있었어요. 불닭볶음면을 완식한 사람들의 사진이 빼곡했습니다. 이 현상은 뉴욕만의 일이 아니었어요. LA, 시카고, 보스턴, 마이애미, 미국 주요 도시의 한식 편의점은 모두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외국인 매출이 전체의 50%를 넘어섰죠. 트리버드바이저에는 미국에서 꼭 가봐야 할 10곳의 한식 편의점이 포함됐어요. 이 성공의 비결은 혁신적인 인프라였습니다. 키오스크는 12개 언어를 지원했고 AI 통역기가 곳곳에 배치됐죠. 고객이 모국어로 말하면 한국어로 번역해 직원에게 전달했어요. 이 시스템을 개발한 한국 스타트업 말통의 주가는 1년 만에 8배 상승했습니다. 또 다른 혁신은 라면 스테이션이었어요.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즉석 라면 조리기를 개량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설비였습니다. 버튼 하나로 물량, 면 삶는 시간, 스프 투입 타이밍까지 자동으로 조절됐죠. 이 조리기를 만든 한강테크는 나스닥 상장을 준비 중이었어요. 뉴욕의 한 관광 가이드는 한식 편의점 투어가 가장 인기 있는 코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싶어 해요. 라면을 끓이는 과정 자체가 그들에겐 문화적 체험이죠. K푸드 열풍은 이제 확실한 산업이 됐습니다. 미국 내 한식 관련 사업체는 1년 만에 3배 증가했어요. 냉동 떡볶이, 라면, 고추장 등의 수출은 5배 늘었죠. 한국 식품업계는 사상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공이 단순히 맛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한 미국인 대학생은 한식 편의점은 SNS에서 멋져 보이는 공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한강 스토어의 인테리어는 완벽한 인스타그램 각을 제공했죠. 네온 사인, 한글 로고, 복고풍 디자인은 SNS 인증샷의 이상적인 배경이었어요. 더 놀라운 점은 한식 편의점이 문화 허브로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저녁 시간대엔 K-팝 댄스 배틀이 열렸고 주말엔 한국어 강좌가 진행됐어요.
LA의 한 편의점은 매주 금요일 한국 영화의 밤을 열었죠. 음식을 넘어 한국 문화 전반으로 관심이 확장된 것입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한식 편의점은 애플 스토어와 같은 문화적 아이콘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어요. 실제로 많은 미국인들이 주말마다 한식 편의점에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이곳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새로운 커뮤니티 공간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전통 패스트푸드 업계의 위기감은 더욱 고조됐습니다. 맥도날드의 한 지역 매니저는 우리도 라면 메뉴를 도입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털어놓았어요. 미국 식품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었죠. 한식 편의점의 성공은 미국 내 한인 커뮤니티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인 2세, 3세들이 부모님의 음식에 자부심을 갖게 됐어요. 이전에는 학교에 김밥을 싸오는 것을 부끄러워했지만 이제는 친구들에게 자랑거리가 됐죠. 한식 편의점 열풍은 절정에 달했고 이제 누구도 이 흐름을 거스를 수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건 시리얼이 아니에요. 꿀떡이에요. 하지만 우유와 함께 드셔보세요. LA의 한 한식당 주인 김지영 씨가 호기심 많은 미국인 손님에게 말했습니다. 그 손님은 의아한 표정으로 우유에 꿀떡을 말아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그리고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죠. 오마이갓, 이거 시리얼보다 맛있어요. 제 인스타에 올려도 될까요? 이 작은 사건이 미국 식품 시장에 새로운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 미국인 손님은 인플루언서였고 그의 꿀떡 우유 영상은 48시간 만에 1000만 뷰를 돌파했어요. 해시태그 샵 허니 라이스 케이크와 샵 코리언 시리얼이 틱톡과 인스타그램을 강타했습니다. 미국인들은 평생 먹어온 시리얼과 꿀떡의 식감 차이에 열광했어요. 옥수수나 밀가루로 만든 시리얼과 달리 쌀로 만든 꿀떡은 씹을수록 독특한 식감을 선사했습니다. 한 푸드 블로거는 꿀떡은 처음엔 쫄깃하다가 점점 부드러워지는 마법 같은 식감이라고 표현했죠. 이 트렌드는 미국 시리얼 시장에 충격을 줬어요. 켈로그, 제너럴 밀스 같은 거대 기업들의 매출이 흔들렸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100년 역사의 미국 시리얼 산업이 한국 떡에 위협받고 있다는 기사를 실었죠. 더 놀라운 반전은 한국 떡이 미국 디저트 시장까지 공략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뉴욕의 유명 파티시에 앤서니 로버츠는 모찌 케이크라는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떡을 케이크 시트처럼 활용한 디저트였죠. 이 케이크는 출시 3일 만에 3개월치 예약이 완료됐어요. 스타벅스는 꿀떡 라떼를 한정 메뉴로 출시했습니다. 우유에 담근 꿀떡 조각이 들어간 라떼였죠. 출시 첫날 많은 매장에서 재료 소진으로 판매가 중단됐어요. 스타벅스 CEO는 꿀떡 라떼를 정규 메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현상의 배경에는 냉동 보관과 가공 기술의 혁신이 있었어요. 한국의 중소기업 떡담은 떡의 식감을 유지하면서도 유통기한을 3개월로 늘리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 덕분에 한국 쌀과 공품의 수출은 4배 증가했죠. 미국 슈퍼마켓에는 한국식 시리얼 코너가 생겼어요. 다양한 종류의 떡이 시리얼처럼 포장되어 판매됐습니다. 패키지에는 우유와 함께 드세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타깃, 월마트 같은 대형마트의 구매자들은 한국 떡 업체와의 계약을 위해 경쟁했어요. 미국의 한 학교에서는 급식으로 꿀떡 시리얼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양사 리사 존스는 아이들이 열광적으로 좋아해요. 게다가 영양가도 기존 시리얼보다 우수합니다라고 말했죠. 실제로 쌀로 만든 떡은 글루텐이 없어 알레르기 걱정이 적었어요. 이 현상은 미국 농업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쌀 농부들은 한국식 떡 제조에 적합한 쌀 품종 재배를 시작했어요. 아칸소주의 한 농장주는 200에이커 농지의 작물을 옥수수에서 쌀로 전환했습니다. 미래는 쌀에 있어요라는 그의 말이 농업 잡지 표지를 장식했죠. 한국 정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쌀 세계화 프로젝트를 발표했어요. 미국 내 대학 요리학교와 협력해 한국쌀과 떡의 다양한 활용법을 연구하는 프로젝트였죠. 특히 미국인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떡 레시피 개발에 집중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투자자들도 이 트렌드에 주목했어요. K푸드 ETF가 출시됐고 한국 식품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블룸버그는 한국 음식이 이제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 거대한 비즈니스가 됐다고 보도했죠. 이런 변화는 미국 사회의 식습관까지 바꾸고 있었어요. 아침 식사로 꿀떡 시리얼을 먹는 가정이 늘어났습니다. 주말 브런치 메뉴에 떡 요리가 포함됐죠. 미국인들의 일상에 한국 음식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었어요. 꿀떡의 성공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었습니다. 매운맛으로 시작된 K푸드 열풍이 이제는 달콤한 디저트까지 장악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배경에는 한국의 독특한 식품 기술이 있었습니다. 이 작은 기계가 어떻게 완벽한 라면을 만들 수 있죠? 뉴욕의 한 비즈니스맨이 한강 스토어의 라면 조리기를 신기하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직원은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이건 한국의 한강테크가 개발한 AI 라면 조리기입니다. 면의 종류에 따라 최적의 조리 시간과 물 온도를 자동 조절해요. 미국인들을 사로잡은 K푸드 열풍의 이면에는 놀라운 한국 기술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그 음식을 가능하게 하는 혁신적인 기술이 있었던 거죠. 냉동떡 기술은 그 대표적인 예였어요. 한국의 중소기업 떡담이 개발한 크라이오쌀 기술은 떡의 수분을 특정 온도에서 급속 냉동해 식감을 그대로 보존했습니다. 해동 후에도 방금 만든 듯한 쫄깃함을 유지했죠. 식품공학 저널은 이 기술을 냉동식품 분야의 혁명이라고 평가했어요. MIT 식품공학과 교수 제임스 리는 한국의 떡, 냉동 기술은 나노 수준의 정밀함을 갖추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도 유사한 기술을 개발하려 했지만 아직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한강 즉석 라면 조리기는 또 다른 기술적 혁신이었습니다. 이 기계는 라면의 종류에 따라 물 온도, 삶는 시간을 자동으로 조절했어요. 심지어 스프와 건더기를 넣는 타이밍까지 계산했죠. 한강테크의 김현우 대표는 완벽한 라면은 과학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조리기의 특별한 점은 직관적인 사용법이었어요. 언어를 몰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12개 언어를 지원하는 음성 안내 시스템도 갖추고 있었죠. 이런 사용자 친화적 디자인이 미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왜 일본이 만든 라면 조리기보다 한국 것이 더 인기일까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하이브리드 혁신에서 찾았어요. 한국 기업들은 첨단 기술과 직관적 사용자 경험을 완벽하게 결합했다는 분석이었죠. 실제로 한강 조리기는 복잡한 AI 알고리즘을 탑재하고 있지만 사용자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됐습니다. 이런 기술력은 한국 식품의 글로벌 확장을 가속화했어요. 떡의 냉동 기술 덕분에 유통기한이 3개월로 늘어났고 이는 전 세계 배송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한 벤처 캐피털리스트는 식품 산업의 테슬라가 한국에서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죠.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이런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떡담은 직원 30명의 작은 회사였습니다. 한강테크도 스타트업이었죠. 그들은 대기업보다 빠르게 움직이며 시장의 변화에 대응했어요. 한 미국 투자자는 한국의 식품 기술은 실리콘밸리의 혁신과 비슷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빠르게 시제품을 만들어 시장 반응을 살피는 방식이죠. 실제로 한강테크는 라면 조리기의 디자인을 6개월 만에 12번 변경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미국 기업들의 관심도 끌었어요. 아마존은 한강 조리기를 독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스타벅스는 떡담의 냉동 기술을 적용한 디저트 개발을 의뢰했죠. 미국 최대 식품 기업 크래프트는 한국의 식품, 기술 기업들을 인수하기 위해 10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했어요. 한국 음식은 매운맛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조화가 핵심이죠. 뉴욕의 한 요리학교에서 특강을 하던 한식 셰프 박지성의 말에 200명의 청중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매운맛, 단맛, 짠맛, 신맛, 감칠맛의 완벽한 균형. 여기에 다양한 식감이 더해져 한식만의 독특한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미국에서 한국 음식이 인기를 끌면서 생긴 가장 큰 오해는 한국 음식은 모두 매운 것이라는 편견이었어요. 실제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68%가 한국 음식하면 매운맛을 떠올렸습니다. 이런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죠. LA의 한식당 오미는 매운맛 없는 한식 축제를 개최했어요. 콩나물 국밥, 잡채, 갈비찜 등 매운맛이 없는 한국 요리를 소개하는 행사였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인파가 몰렸죠. 참가자 중 한 명은 한국 음식이 이렇게 다양한 줄 몰랐다며 놀라워했어요. 건강식으로서의 한국 음식도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발효식품은 최고의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어요. 김치, 된장, 간장 등 한국의 발효식품이 장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다룬 내용이었죠. 실제로 한국 발효식품은 미국 건강식품 시장에서 새로운 트렌드가 됐습니다. 홀푸드마켓은 한국 발효 코너를 별도로 마련했어요. 김치, 깻잎 장아찌, 청국장 등이 판매됐죠. 가격은 비쌌지만 건강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김자반은 미국인들이 새롭게 발견한 한국 음식이었어요. 달콤하고 짭짤한 맛의 김자반은 샐러드 토핑,
스낵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마존에서 김자반 판매량은 전년 대비 500% 증가했죠. 한 소비자는 크런치한 식감과 달콤 짭짤한 맛이 중독성 있다고 평가했어요. 한식의 감성적 측면도 주목받았습니다. 전남친 토스트는 SNS에서 화제가 됐어요. 이별 후 슬픔을 달래기 위해 만들어 먹는다는 토스트였죠. 미국 카페에서는 엑스 보이프렌드 토스트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연과 함께 음식을 즐기는 문화가 인기를 끌었어요. 한식의 미학적 측면도 조명받기 시작했습니다. 뉴욕 현대미술관 모에메이은 한식의 미학 전시회를 개최했어요. 한국 그릇, 상차림, 음식의 색감과 배치에 초점을 맞춘 전시였죠. 큐레이터는 한식은 시각적으로도 아름다운 예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레스토랑 비평가 피트 웰스는 한국 음식의 진정한 매력은 복합성에 있다고 분석했어요. 다양한 맛과 식감이 한 끼 식사에 공존하며 이것이 미국인들의 새로운 미식 경험을 창출하고 있다는 평가였죠. 미국인들은 한국 음식의 다양한 측면을 발견하면서 더 깊이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단순히 매운 도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맛과 건강, 문화를 함께 경험하기 위해 한국 음식을 찾았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한국 음식은 쿨한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학생 릴리는 한식은 맛있을 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업을 하고 스토리가 있어요라고 말했죠. 음식을 통해 한국 문화와 역사를 배우는 것이 트렌드가 된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미국 내 한인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2세, 3세 한인들은 부모님의 음식을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기게 됐습니다. 한인 대학생 마이클은 이제 기숙사에서 김치찌개를 끓여도 친구들이 나눠달라고 해요라고 웃으며 말했죠. 한국 음식에 대한 편견이 해소되면서 미국인들은 더 다양한 한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 청년들의 요리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통 한식을 배우려고 한국에 갔다가 제 방식으로 재해석하기로 했어요. LA의 인기 푸드트럭 서울 푸드의 오너 셰프 브라이언 존슨의 말입니다. 그는 텍사스 출신의 백인이지만 한국에서 2년간 요리를 배웠어요. 지금은 불고기 타코, 김치 그릴드 치즈 샌드위치 등 퓨전 한식으로 유명해졌죠. 미국 전역에서 브라이언 같은 젊은 셰프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식을 배우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했어요. K푸드가 K크리에이션으로 진화하는 순간이었죠. 뉴욕의 레스토랑 김스키치는 한식 재료로 만든 파스타로 유명해졌습니다. 고추장 카르보나라, 된장 크림 파스타 등이 인기 메뉴였어요. 오너 셰프 제시카 킴은 한식의 풍미와 이탈리안 요리법의 결합이 새로운 맛을 창출한다고 설명했죠. 시카고의 서울 스트리트는 한국식 바비큐 테크닉을 미국 남부 요리에 접목시켰습니다. 고추장 글레이즈를 바른 스모크립, 된장 마리네이드 브리스킷 등이 화제였어요. 오너 셰프 제임스 박은 한국과 미국 남부는 모두 육류를 사랑하는 문화라며 두 요리의 공통점을 강조했죠. 이런 퓨전 한식 트렌드는 TV 요리 프로그램에도 등장했습니다. 인기 프로그램 탑 셰프는 한식 챌린지 에피소드를 방영했어요. 참가자들은 한국 식재료로 창의적인 요리를 선보여야 했죠. 우승자는 고추장 아이올리를 곁들인 연어 요리를 선보인 셰프 마이크였습니다. 푸드 네트워크의 스타 셰프 바비 플레이도 한식에 관심을 보였어요. 그는 한국의 발효 기술은 서양 요리에 혁명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레스토랑에서는 김치 발효 버터, 된장 비네그레트 등 한식 영감을 받은 소스가 사용됐죠. 더 놀라운 것은 한식 베이스의 스타트업이 등장했다는 점이었어요. 샌프란시스코의 콤부차 김치는 김치로 만든 콤부차를 판매했습니다. 실리콘밸리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으며 시드 펀딩으로 $200만 유치했죠. 창업자 에밀리 정은 한국의 발효 지혜와 현대 기술의 결합이라고 자신의 제품을 설명했어요. LA의 고추장 메이커스는 다양한 맛의 고추장을 개발해 판매했습니다. 트러플 고추장, 스모키 고추장, 시트러스 고추장 등 미국인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버전이었죠. 월마트에 입점한 지 6개월 만에 전국 유통망을 확보했어요. 미국 대학에서도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CIACULINARY 인스터투트 어브 어메리커는 한식 전공 과정을 신설했어요. 기존의 프랑스, 이탈리아 요리와 함께 한식이 주요 커리큘럼에 포함된 것이죠. 한식 수업은 매학기 가장 먼저 마감되는 인기 강좌가 됐습니다. 젊은 셰프들의 이런 움직임은 한국 음식의 미국 정착을 더욱
가속화했어요. 퓨전 한식은 아직 한국 음식에 익숙하지 않은 미국인들에게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뉴욕의 푸드 칼럼니스트 제클린 리는 퓨전 한식은 미국인들이 한국 음식의 풍미에 점진적으로 적응할 수 있게 해준다고 분석했죠. 이런 변화는 미국 식문화 지형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한식은 이제 이국적인 음식이 아니라 미국 음식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한 대학생은 우리 세대에게 김치는 피클만큼이나 친숙한 음식이라고 말했죠. 한식을 재해석하는 미국 청년들의 모습은 음식을 통한 문화 교류의 아름다운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사람들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고 있었어요. 공짜 라면이에요. 원하시면 드세요. 보스턴의 추운 겨울날 한 노숙자 쉼터 앞에 라면 카페가 등장했습니다. 따뜻한 한 끼라는 이름의 이 카페는 누구에게나 무료로 라면을 제공했어요. 운영자는 한인 2세 데이비드 김이었죠. 라면은 한국에서 어려울 때 먹는 음식이에요. 저는 그 따뜻함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데이비드의 작은 실천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졌어요. 곧 미국 전역에서 따뜻한 한 끼 카페가 생겨났습니다. 뉴욕, LA, 시카고 많은 도시에서 한국 음식으로 이웃을 돕는 움직임이 시작됐죠. 시애틀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김치 나눔의 날이 생겼어요. 한인 학부모들이 직접 담근 김치를 모든 학생들과 나누는 행사였습니다. 아이들은 김치를 먹으며 한국 문화에 대해 배웠죠. 한 학생은 김치는 이제 제 최애 음식이라며 환하게 웃었어요. 미네소타의 한 작은 마을에서는 폭설로 전기가 끊겼을 때 한식당 서울 키친이 빛을 발했습니다. 가스레인지로 라면과 떡볶이를 끓여 마을 주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했어요. 주인 이민우 씨는 음식으로 위로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죠. 한식의 포용성도 주목받았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 음식은 다양한 식이 제한에 적합했어요. 채식주의자, 글루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 다양한 종교적 식이 제한이 있는 사람들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옵션이 있었죠. 뉴욕의 비건 서울은 완전 채식 한식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음식을 통한 문화적 이해도 깊어졌어요. 텍사스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세계 음식의 날에 한식이 주인공이 됐습니다. 학생들은 김밥을 만들며 한국의 도시락 문화, 음식 나눔의 전통에 대해 배웠죠. 교장은 음식은 가장 효과적인 문화 교육 도구라고 평가했어요. K-푸드는 이제 미국 사회에서 확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미국 식문화의 한 부분이 됐어요. 한 식품 마케팅 전문가는 한국 음식은 미국 식탁의 정규 멤버가 됐다고 분석했죠. 이 과정에서 한국 음식의 의미도 확장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문화이자 소통의 도구, 나눔의 매개체가 됐어요. 푸드 저널리스트 앤드류 리는 한국 음식은 맛을 넘어 정서적 연결을 만든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의 한 푸드 페스티벌에서 저는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다양한 인종, 연령대의 사람들이 한 테이블에 모여 함께 김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이름조차 몰랐지만 음식을 통해 웃고 대화하는 모습이었죠. 음식은 가장 쉬운 언어예요. 모두가 이해할 수 있죠. 행사를 주최한 김수진 씨의 말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처럼 K-푸드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사람들을 연결하고 있었어요. 푸드뱅크에서 한국 라면이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이 됐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한 그릇의 라면이 위로가 된다는 이야기였죠. 한 봉사자는 라면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따뜻한 포옹 같다고 표현했어요. 한 그릇의 라면, 한 줄기 고추장이 왜 사람을 이렇게 움직이는 걸까요? 아마도 그것은 음식이 단순한 영양 공급을 넘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연결과 소속감을 충족시키기 때문일 겁니다. K-푸드는 이제 단순한 유행이 아닌 미국 사회의 일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음식은 문화이자 복지, 소통의 도구로 그 의미가 확장됐어요. 한국 음식은 이제 미국인들의 일상에,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